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한국 미디어나 대표로 계시는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찬 모임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짐작컨대는 많은 분들이 거의 밤을 새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저께 그 월드컵을 16강 봤는데 처음에 우리 선수들이 조금 뭔가 경기가 안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좋은 실력이 있어도 뭔가 어떤 계기에 좀 기가 이렇게 좀 꺾이거나 잘 안 풀리는 수가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극복하고 정말 기적 같은 또 하나의 신화를 창조해낸 데 대해서 저는 그 점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히 아주 자랑스럽고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거리가 요즘 붉은 물결로 이런 경기가 있을 때마다 넘쳐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어제도 400만 명이 그 거리로 나왔다고 응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한 가지 영혼을 가지고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16강에 안 갈 수도 있을까? 또 8강에 안 갈 수도 있을까? 저는 그런 열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런 좋은 성적을 낸 걸 보면서 너무 기뻤고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지난 66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을 때 북한이 그 이탈리아하고 대결했을 때도 그 이탈리아를 이겨서 8강에 진출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날에 아주 상황만 남북이 이쪽에는 남쪽 팀이었다는 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상대가 또 8강 진출한 거나 이것이 똑같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상한 우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월드컵으로 이렇게 시작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산업계, 또 벤처업계, 학계, 법조계, 금융계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또 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최고 경영자들의 모임인 한국 디지털 경영인협회 조찬 포럼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월드컵에서 제가 느끼는 점이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나올 그런 형편이 아닌데 수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왔고 또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됐고 또 한 골 한 골 넣을 때마다 아주 벅찬 그런 가슴으로 그런 아주 단결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즘은 그냥 대한민국 그렇게 안 하고 대한민국 이래야 이제 되게 돼 있는데 처음으로 그냥 늦게까지 그 감격을 주체를 못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외치고 또 자동차들도 경적을 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 국민 통합의 순간들이었는데 세계 언론들도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한국이 하나가 돼서 응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단결할 수가 있는가? 또 이렇게 시민의식이 이렇게 고양될 수가 있는가?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국민의 의지, 단합된 의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신바람 나는 요인이 없었다는 거. 그런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강 진출을 계기로 해서 이런 국민의 정서를 잘 반영해가지고 이런 분출된 국민들의 강한 요망을 국력으로 한데 놓을 수 있는 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특히 정치에 몸담고 있으니까 더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한국이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분야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몇 가지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그 국민의 에너지가 이렇게 하나로 아무리 훌륭한 그 국민의 그 어떤 국민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하나로 모아지지 못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권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정치, 또 정치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연상이 되는 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맨날 그 정당끼리 당리당략을 앞세워서 싸우고 그 정쟁으로 얼룩지고 그냥 할 말 안 할 말 막 그냥 쏟아내는 이런 것이 너무 그 국민들 마음속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그 마음을 국가 발전이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하나로 모으고 싶어도 그런 정치력이 어떤 그런 그 신뢰와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뭉칠 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그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야만 우리 국가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정치권이 정말 무엇보다도 변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인데, 그러려면 정치가 개혁돼야 된다. 또 정치가 개혁된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는 사실은 정당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이 개혁돼야 된다.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정당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 한 그 정치 개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요즘 또 특히 부패, 권력형 비리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아오는데, 그런 것이 물론 국가 간이 참 투철한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또 어떤 개인의 국가 간에만 몽땅 의존해가지고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권력이 어느 한 군데만 모인다든지 또는 그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이 그저 인사제도고 모두 그냥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면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또 마찬가지 일이 결과적으로 벌어질 거다.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정치가 계속되는 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을 보면 되게 국회 중심으로 되고 정당은 거기에서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중앙당이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국회의 무슨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보다는 중앙당이 사무총장 내지는 이런 직을 맡는 것이 더 정말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 될 정도로 중앙당이 엄청나게 그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정치에 몸담고 보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에 몇백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는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사금고 같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정치권에서는 경제인들이나 그 기업 이런 데다가 투명한 경영을 하라고 맨날 외치면서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그 엄청난 돈을 그냥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어떤 그 당에 몇 사람이 이렇게 그냥 쓰고 나머지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또 실제 국민들 세금이 그렇게 정당에 지원된다는 건 다른 무엇보다도 정책개발비에 쓰라는 걸 텐데 정책개발비에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식의 정당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또 정책 결정도 이렇게 이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또 그다음에 더 좁히면 그 당의 당원,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전부 의견이 수렴이 돼서 어떤 당의 방향이 정해져 나가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정책이 딱 나와가지고
그게 당론이 돼버린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또 그게 뭐 맞지가 않아가지고 또 한바탕 씨름을 겪고 나서 다시 또 당론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그동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나라당에 있을 때도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하고 정책 결정도 이런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전환되는 정치를 하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고 정당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닉하게도 제가 주장을 했을 적에는 그게 전혀 안 받아들여지고 또 저도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전혀 없겠구나 해갖고 그 다음을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거의 다 받아들여서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뭐 민주당, 한나라당 할 것 없이 어떤 제도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인 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1인한테 전부 잘 보여야 공천도 받고 거기에 거슬리면 안 되고 너무 이런 쪽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유롭게 돼서 뭔가 국민의 대변자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니까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리당략도 왜 여야가 그렇게 원수가 될수록 싸워야 되느냐. 사실 다 국가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여당의 정책이 있을 거고 야당의 정책이 있을 거고 그걸 국민한테 뭐 항상 말같이 이렇게 쉽게는 안 되겠지만 제시를 해서 국민들이 이것이 더 좋다든지 이런 정책이 더 좋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하면 되는데 그게 나중에 감정 싸움까지 돼가지고 그렇게 매번 국회만 열렸다 하면 또 문 닫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건 근본적으로 너무 모든 것을 대선을 의식하고 선거를 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우리 정치가 굉장히 잘 풀릴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창당을 하고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겠다. 그래서 중앙당도 최대한 줄여서 정말 돈 안 드는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 개발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훌륭한 인재들도 사실 돈이 없고 뭐 줄을 안 대고 이러면 정당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여태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젊은 층에서 특히 정말 실력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열의가 있고 이러면 돈 없이도 얼마든지 정당에 들어와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당에서 또 정책적으로 전부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해서 명실공히 제대로 된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저는 지금 창당한 미래연합의 그런 정강 정책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방향으로 정당이 제 역할을 할 때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야만 국민이 신뢰와 어떤 희망을 갖고 어떤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모여질 거고 그럴 때 이 월드컵에서 우리가 정말 신화를 만들었듯이 또 한 번 국민의 잠재력이 폭발해서 21세기에 우리가 선진 강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신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개혁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남북 관계입니다. 남북 관계는 그동안 뭐 지상을 통해서 보면 무슨 연방제다, 연합제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이러는 것도 봤지만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걸 갖고 도대체 싸우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남북 간에 어떤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은 맨날 앉아갖고 연방제로 해야 되니 낮은 단계 뭐를 해야 되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탁상 공론이고 자구 갖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는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서로 신뢰가 쌓여야 평화 정착이 되기 때문에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해야 된다. 어차피 북한이 우리 할 적에 여러 가지 그동안 약속도 어기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북한하고의 관계는 긴장 고조 그래가지고 뭐 전쟁으로 치닫느냐 또는 평화를 어떻게든지 해서 평화 정착하냐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떤 경우든지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 체제 구축 그것은 아주 달리 선택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냐 할 때 우리가 이산가족이나 장강급 회담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여태까지 그런 게 몇 번 있었던 것도 없었던 것보다는 좋지만 너무 단발성으로 한 번 끝나고 그 다음에 기약 없이 또 헤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회담을 한다 약속하고 마지막 순간에 또 뒤집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절대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지도록 하고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면 더 어려운 약속도 서로 해서 또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될 때 서로 신뢰가 쌓이면서 평화가 구축이 될 것이 아니냐. 이번에 제가 북한에 갔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그 김정일 위원장이나 또 김영순 비서나 또 그 노동당의 그 고위 간부들을 많이 만났는데 거기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쪽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체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이 혼자 모든 것을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해서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대통령도 다 선거에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이 되는 거고 다 이런데 그렇다면 국민의 의사, 국민의 동의를 이렇게 받아야만 특히 남북관계는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 예를 들면 약속이 번번이 깨진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 또 깨진다. 이럴 때 남쪽 국민들이 이렇게 볼 때 도대체 북한하고는 약속을 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매번 깨지는데 이건 믿을 수가 없다. 또 북한이 뭐 변한 게 없지 않냐.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믿고 대화를 하고 뭘 하겠냐. 이런 회의가 점점 깊어져 갈 때 그거는 그 남북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아니라 그 누구라도 남북 그 문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뭔가 남쪽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 약속은 꼭 지키고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남쪽이나 북쪽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김정일 위원장한테는 제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그 상하이 푸동 지역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방문한 그 감상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참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몰라보게 발전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중국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뭐 중국끼리 어떻게 발전시켜보자고 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냐. 화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다국적 기업 외국인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정말 투자하고 또 기업을 해서 뭔가 그 보람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줬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기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발전이 있다는 걸 볼 때 중국은 그만큼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세계에 어떤 신뢰를 준 거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도 지금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남북 문제에 있어서 매번 서로 약속이 깨져가지고 신뢰 하나 구축이 안 됐다 할 때 어떻게 남쪽도 서로 남북이 서로 믿지 못하는데 세계 다른 나라 기업이나 이런 데서 북한을 믿고 와가지고 투자를 하겠냐고 이 남북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신뢰가 어떻게 쌓이느냐를 보고 외국도 그 남쪽이고 북쪽이고 와서 그 투자를 하고 기업 활동을 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북한한테 신뢰 구축이라는 거, 세계의 신뢰를 얻는다는 거, 세계의 어떤 그 표준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는 건 굉장히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떤 거는 막 적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다 듣고 나서 거기는 두음 법칙이 없으니까 뭐 저도 여사가 아니라 여사라고 부르고 이해라고 안 하고 리해라고 그럽니다. 이해한다는 거죠. 다 듣고서 이해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김정일 위원장도 약속은 앞으로 지키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남북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또 서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어려움도 많다는 걸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북한에다 병아리면 뭐 이렇게 지원한다는 약속을 잔뜩 했는데 그 정치인이 어떤 불운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지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없게 됐다든지 이런 얘기 한 번 없이 딱 그냥 소식을 끊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굉장히 어떤 체면이나 자존심이 상했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남쪽의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하고는 특히 그 7.4 공동성명이 이제 저희 아버지와 또 김정일 주석이 이렇게 한 거니까 그 대에 말하자면 평화 원칙에 대한 최초의 어떤 결단을 내린 건데 그것이 아직 그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그 대에 선언을 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평화 정착,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공동 발전 이런 문제를 우리 2세대에 와가지고는 꼭 한번 이루도록 서로 약속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의도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그거 약속합니다. 제가 또 한 번 물었어요. 정말 약속하시겠냐? 약속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북한 요번에 제가 다녀와서 또 좀 궁금하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조금 길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어쨌든 남북은 신뢰를 구축해서 평화 정착을 시키고 그다음에 많은 그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또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 어떤 영토적인 통일까지 가지 않아도 그게 벌써 작은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우선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영토적인 또는 정치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남북끼리만 해서도 안 되고 국제 질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 문제도 우리가 흡수 통일이다 이런 거를 안 하기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흡수 통일이 될까봐 북한도 또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불안하게. 그러나 흡수 통일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남북이 통일이 되느냐. 그럴 때 아직도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아직도 남쪽이 그 통일을 이룰 만한 그 역량을 충분히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했고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참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제도, 교육제도니 모든 데서 편안하고 정말 이 땅에 사는 게 자랑스럽고 편안하다. 그럴 정도로 나라가 안정되고 잘 돼 있느냐. 그렇게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거든요. 교육 때문에 이민 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정말 스마트한 그런 제도와 어떤 이런 걸 마련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인다면 나중에 장래에 북한에서 통일 한국의 체제의 대안으로서 남쪽 체제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이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을 위한 역량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저의 그 어떤 통일관을 지난 4월 달에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한국 학회가 국제학회가 있었는데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기조연설을 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로 쭉 그 얘기를 하고 어쨌든 북한을 국제사회를 자꾸 끌어내야 된다. 그 질서 속에서 북한도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같이 협조해달라 하는 취지로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온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개혁 다음에는 남북 간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발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과학기술 정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과 국가 경영을 해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기술력은 바로 이제 국가 경쟁력이 되는데 이번 월드컵 경기를 하나 보더라도 언제든지 실력과 힘을 갖춘 최고 팀만이 그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는 이제 그 각 분야에서 이런 기술들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 이런 데서는 이제 힘을 기울여야 되고 정부는 최대한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또 21세기는 그 첨단 과학 기술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력이 또 국가 경쟁력이 되는데 이 시대는 그 최고 결정권자 역할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제너럴 엘렉트릭 경우에도 잭 웰치 회장이 취임한 후로 그 회사의 시장 가치를 40배나 올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국가 최고 정책 그 결정권자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얼마만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져야 될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21세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성장 엔진을 가져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성장 엔진이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기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21세기 우리 한국의 그 성장 엔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끼리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북의 공동 성장 엔진으로 생각해서 남북이 같이 협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도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남북 철도 사업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그 불아파 러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남북 이 철도가 연결이 되면 이 유라시아 철도가 완결이 되면 그야말로 그 21세기에 우리 한반도가 동북아의 그 물류 중심이 될 수 있고 이것만 잘 된다면 남북이 이거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같이 먹고 살 수가 있다. 이런 거야말로 남북이 그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런 그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른 나라도 물류기지가 되기 위한 하기 위해서 다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빨리 발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몇 년 안에 이런 것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물류기지를 다른 나라에 뺏길 수가 있다. 그러면 영원히 그걸 한번 가져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남북이 괜히 이런 것 가지고 협력을 못해서 다른 나라에 뺏긴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같이 협력을 해서 불아파와 러시아도 이 문제에 관심이 대단히 많으니까 러시아 남북의 그 실무진이 이런 그 유라시아 철도의 그 어떤 거를 협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의했는데 그 김정일 위원장도 굉장한 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 경추위가 다시 열리면 그 의논이 되지 않을까. 뭐 한국 정부에서도 또 이거는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앞으로 이런 데에 많은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옛날에 그 개발 시대에는 정말 뭐 우리나라에 기술도 없고 무슨 경제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이렇게 그 규모가 달라진 지금에 와가지고는 정부가 자꾸 기업이나 이런 데 민간에 간섭을 하면 할수록 경제를 망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한 시장이 이루어지느냐 또 책임있고 투명한 경제 그 경영이 이루어지느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디든 할 것 없이 이것만 정부는 이렇게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도록 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정부로서는 이런 그 인프라 정부가 물류기지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데에 그 집중을 하면서 그 국내인이나 외국인이나 한국에 와서 정말 그 보람있게 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피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이 이제 이런 어떤 곳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냐 하는 그런 이제 비전에 대해서 그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참석하신 그 한국 디지털 경영인 협회
회원 또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그 인터넷 시대에 선진 기업 경영을 통해서 이제 산업을 주도해 나가실 주전 선수들이신데 앞으로 여러분들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안보, 또 국가 경쟁력도 강화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딸이라고 해서 또 다 누구나 뭐 정치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또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아버지가 정치를 안 하셨다면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과연 내가 정치를 지금 했을까? 저는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야에 같이 정치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거의 생각합니다. 또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내가 정치를 했겠냐? 그것도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 뭐 어머니도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제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뭐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갖고 또 달리 100%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정치에 들어오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사실 IMF가 계기가 됐어요. 저는 청와대 살면서 이 공직 또 정치인의 어떤 임무라든지 이런 부담, 항상 책임감 이런 거 볼 때 좀 자유롭게 부담 없이 살고 싶었던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고 또 특히 청와대를 나온 후에는 정말 조용하게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사태가 터졌을 때 뭐 저뿐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그랬겠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또 이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극복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뭐 IMF도 그렇게 극복이 될 수 있구나 이러지만 그때는 나라가 다 망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말 제가 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울컥하면서 마음에 눈물이 솟고 이렇게 어떻게 쌓아 올린 우리나라 발전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다 무너질 수 있냐 그런 생각 속에서 작은 힘이지만 나라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서는데 뭔가 역할을 해보자. 그거 자기 편한 거 생각하고 뭐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용기를 안 내고 있었다면 안 낸다면 나중에 사람이 일할 나이가 다 있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때 가서는 뭐 자기 편한 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용기도 못 내고 어떤 나라의 일조도 못하고 말았다 할 때 굉장히 제가 자책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계기가 됐고 또 일단 나온 다음에는 뭔가 좀 정말 편안하고 제대로 된 부강한 선진국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어떤 제가 책임이 있는 한은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사실 한나라당 있을 적에도 아무 사명감 없이 제가 참여를 했다면 그냥 조용히 살았을 거예요. 그저 배지 하나 달고 좋은 게 좋고 뭐 싫은 소리 해갈 필요도 없이 그냥 있어도 국회의원은 그냥 몇 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었어요. 잘못된 것도 정치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정말 제가 봐도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정당이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아무 소리를 안 한다. 그럼 배지 떼고 정치를 관둬야지. 뭐 때문에 정치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싫은 소리, 저쪽에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제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려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또 당 안에서도 왕따도 당하고 정말 견제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굳이 겪었지만 그래도 내가 할 말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더 정치인으로서 보람이 있지 쉽게 살아가지고 하려면 아예 내가 나올 필요도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마치는 날까지 그래도 뭔가 좀 우리나라가 제대로 잘 가는데
제 역할을 하겠다. 지금도 그런 그 사명감으로 하고 있고, 이제 아버지 시대에 그 인권 문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사실 뭐 산업화, 민주화, 물론 산업화를 해야 되니까 뭐 인권에 있어서 그런 일도 있어도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제 큰 그 기조를 볼 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쫓을 수가 없다고 어떤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21세기를 오면서 또 대단원에 막을 내렸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인권에 대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죄송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다음 정권에 어떤 정권이 들었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본 원칙. 우리나라가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뭐 이런 민주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뭔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국민이 참 살기가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의료제도, 인사제도, 또 경제 운용 방식이나 또 교육제도 이런 것이 굉장히 국민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것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원칙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효율성, 또 합리성, 또 투명성 이런 것을 가지고서 완벽하게 그런 어떤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정권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장관도 바뀌겠지만 장관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또 보면 그 의료제도, 그 경제운영 방식이 최고다. 역시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 할 정도로 어떤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다음 정권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뭐 시장 경제 원칙에 의해서 뭘 어떻게 하고 그러지만 사실 지금도 관치라든가 뭐 물론 좋아진 점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가 아직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있고 인사제도도 어떤 능력 있고 정말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뭐 가신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신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인치로 이렇게 가는 그래갖고 결국은 그게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걸로 또 끝을 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년 5년 지날 때마다 청문회를 열어야 되고 또 대통령 아들들이 권력형 뭐 이렇게 무슨 그런 비리나 이런 데 또 연루돼서 감옥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기 말되면 또 권력형 비리가 또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이 이번으로서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그걸 끝내려면 물론 추천한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들이 인사제도면 모든 것이 확립이 돼야 된다. 또 우리나라 권력 구조도 이제는 너무 어떤 대통령이나 한 군데에 모든 것이 집중이 돼서 정권을 잡으면 잃은 사람은 모든 걸 다 뺏기고 잡은 사람은 무슨 전리품같이 모든 힘을 다 갖고 그렇게 해서 한 5년을 운영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 권력 구조도 제대로 좀 권력 분산 차원에서 자리 잡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게 될 때 이제 어떤 국민들도 활기가 나고 모든 것이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고 해서 되는 거지 그런 제도가 확립이 안 되면 또 이런 식으로 5년 후에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아울러 이제 권력 구조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지난 몇 년 전부터도 어떤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찬성했어요. 5년 단임제는 우리가 몇 년을 해봤는데 몇십 년을 해봤는데 확실히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돼서 그런 자기의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시간 걸리는데 제대로 뭘 해보기도 전에 또 다음 선거
쌓이게 되고 레임덕 현상이 오고, 그러니까 말이 5년이지 한 3년을 제대로 하겠냐. 그러면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10년이고 뭐를 내다보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정책을 몇 년을 꾸준히 밀어붙여야 이제 그 어떤 뿌리가 내리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뭐 5년마다 대통령 바뀌고 장관 바뀌고 그 밑에 사람 전부 다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까지 다 바뀌고, 그러면 어느새 우리가 정책 하나라도 제대로 심어 나가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제 4년 중임제 또 그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정치권이 어떤 것이 국가 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바람직한 권력 구조냐 하는 데 대해서는 공청회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런 개헌이나 이런 것이 다음 대선에 누구한테 유리하냐, 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 얘기만 출척하다가 바람직한 권력 구조 얘기는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치의 현 주소다. 어떤 문제든지 화두가 되면 이게 다음 대선에 이득이 되냐 불리하냐 이것만 따지다가 또 끝나고 그런 겁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 그 지역의 벽을 넘자 하는 그런 얘기를 그 정권 들어서도 했지만, 사실은 그게 더 심화가 됐죠. 지난 몇 년간 사실은 그게 정부가 그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도 극도로 심화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 감정을 번쩍하고 하면서 정치인들이 구호로 내걸어서 될 일은 절대 아니죠. 또 경상도의 어느 도시와 또 그 호남의 어느 도시가 자매 결연맺자 그런 시도도 하고 그동안 그랬지만 하나 도움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냐 할 때 지역 문제는 정치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또 정치인들이 지역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 그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정치 지도자가 정치인들이 지역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정말 그걸 실천한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저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선거 때마다 말은 맨날 그렇게 하지만 전부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절대 지역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그가 의지가 분명해야 되고, 또 그런 걸 실천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 특히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 지도자가 모든 인사를 공평하게 하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그런 어떤 거를 털어버리고 일을 해 나갈 때 이제 그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된다고 봐요. 제가 지금 이제 작은 당을 이것도 하나의 벤처 정당이긴 합니다만은 할때 공천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앞으로 88 보선도 있고 또 이번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경우든지 저는 절대 그런 걸 안 가립니다. 무슨 인맥이든지 학벌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 인물 중심으로 그 인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바른 정치 하는데 그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또 그만큼 어떤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실력이 있는가, 그런 거 중심으로만 하지 일체 다른 거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국민들이 왜 동선이 무슨 이런 거 저런 거로 갈려서 국민들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치권이 다 그렇게 갈라놓는 거지. 또 말은 그렇게 없애겠다고 하면서 실천은 또 안 하니까 점점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저는 정치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벤처 기업들은 그만한 어떤 원천 기술이 있고 정말 그런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벤처 보면은 그렇게 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뭔가 거품같이 정부가 이렇게 보조하고 그러니까
그걸 짜기 위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권력형 비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근데 이런 그 해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실력 있고 어떤 창조적인 기술이나 원천 기술이나 그런 것이 그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정책을 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실무의 그 인재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인재들을 많이 키우고, 또 그것이 그 전통 산업과 또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래서 정부가 일일이 그것을 관여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 시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그런 인재들을 키워준다든지, 그런 쪽에서 그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그 어떤 사회 참여라든지 지위 향상, 뭐 옛날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죠. 진출도 많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또 가야 될 길도 많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사회 적극적인 참여, 지금보다도 더 왕성한 참여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여성들의 어떤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아직도 그 사회 인식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전에보다는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고칠 점이 많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하는 외국 기업들을 보면 그 간부 진의 여성들을, 우리 한국 여성들을 한국 기업보다 훨씬 많이 말하자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더 수입도 오르고 실적도 좋아지고, 또 어떤 더 좀 깨끗한 경영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럼 한국 기업들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아직도 그런 인식이 그만큼 이렇게 딱 개방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급 여성 인력을 다 오히려 외국 기업들한테 뺏기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더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그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큰 장애 중에 하나가 역시 그 보육 문제인데, 이것도 뭐 그거는 부모가 알아서 아이를 키울 일이다 하는 개념에서 바꿔져서 그 보육제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사회에서 그 같이 책임을 짐으로써 여성들이 활발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국가에서 적극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야에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지만 가장 그 진출이 저조한 분야가 또 정치권인데, 정치권의 진출이 많이 필요한 것은 역시 모든 법이라든가 사회의 이 틀을 짜는 이런 것이 정치권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그 정치권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 여성의 어떤 진출이나 그 지위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막상 제도적으로는 30% 여성한테 할당을 하고 이러지만 참여하는 여성이 별로 없어요. 그 기존 정당들도 그렇고, 또 저희 미래연합에서도 이번에 지방선거 때 가능하면 여성을 좀 이렇게 그 공천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참여를 안 합니다, 여성들이요. 그래서 그 제도가 그렇게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이런 국가 문제라든지 지방의회 같은 건 또 생활 정치니까 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데,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막상 참여를 하려고 했던 여성도 또 이렇게 돈 자금 문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당에서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좀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고 또 그 조직적으로도 좀 뒷받침을 해주고 그래서 좀 많이 진출하도록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이 적극 참여하는 것 제도도 마련돼야 되겠지만 마련돼도 참여를 안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선거가 너무나 그 전쟁판입니다. 완전히 그 흑색 선전 그 무슨 금권 불법 그런 타락 선거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걸 다 극복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유럽 코리아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건데 그 남북 평화 정착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남북 문제도 돕고 또 북한도 돕고 그런 차원에서 유럽 코리아 재단이라는 것을 그 유럽 25개 국가들 대사와 또 거기 외교관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600여 명이 모여서 재단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재단 이사장이 이제 유럽 상공회의소 소장입니다. 불란서인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유럽 코리아 재단의 이사를 좀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럽 코리아 재단이 그동안 한 실적을 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참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사가 됐습니다. 그 재단에. 근데 그 재단에서 이제 북한 쪽하고 이런 어린이 축구 공도 보내고 이러면서 좀 유대가 그동안 좀 있어가지고 북한 쪽에서 좀 초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또 이사들을 제가 이제 주된 그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남북 문제가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협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북한을 방문해주면 좋겠다는 그 초청이 왔는데 응하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북한 쪽에서 좀 초대하고 싶다는 얘기를 민간단체나 통일부 장관이나 또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대사를 통해서 제가 들었지만 그건 그런 남북 문제를 위해서 좋은 나라를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면 갈 수 있죠. 제가 그냥 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그때 실질적인 그런 건 아니고 구체적인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협의를 하고 협력 문제를 의논하자 해서 그러면 이번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우연히 이제 참상사를 직전에 가게 됐는데 가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제의한 것은 한 몇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그 이산 가족들 상설 면회소 설치를 제의했고 그 다음에 금강산 댐 공동조사 제의했고 그 다음에 그 국군 포로들 6.25 때 거기서 생사가 확인 안 된 국군들에 대한 생사 확인 이거를 가족들한테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남북 철도 사업을 위해서 그 불아파 러시아 남북이 공동 참여하는 어떤 그 협의 기구를 만들자는 그런 제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 유럽 코리아 재단에서 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남북이 그 대표팀 축구 대회를 갖자는 거.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제일 유명한 전자 악단이 그 보천보 악단, 그 휘파람을 부른 그 전혜영 가수가 속해 있는 그 보천보 악단을 한국에 초대해서 공연을 갖고 싶다는 거. 이런 거를 쭉 제가 제의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금강산 그 댐 공동 조사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유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5월 7일 날 그 경축이 열릴 때 거기서 얼마든지 조용히 그 문제를 제의할 수도 있는 것을 며칠 남겨놓고 그냥 북한의 댐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자신들은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는 이 댐을 그렇게 무슨 망신주려고 일부러 저런 거 아니냐 하는 오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유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게 보도된 이후에 남쪽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얘기 맨날 해봤자 의혹이 해소되는 거 아니고 뭔가 그 숨기는 것 같은 인상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남북이 같이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또 과장되게 얘기가 나온 거는 또 바로잡고 한다면 그 국민들한테도 안도감을 줄 수 있어서 좋고 또 북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지가 좋지 않겠냐. 워낙에 남쪽은 뭐든지 막 쓰는 동네 아니냐고 북쪽은 이런 게 전부 이렇게 통제돼 있지만은 남쪽에서 대통령도 욕먹고 저도 정치하면서 욕먹고 욕 안 먹는 사람이 없다.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고는 뭐 그러지 말고 공동조사를 해서 하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쭉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응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1차적으로 그 저쪽에서 연락 온 게 그 댐에 물을 방류를 하겠다. 그래갖고 그 지금 쭉 그 방류가 된 거에 대해서 그 건교부에서는 굉장히 우선 아주 고맙고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뭐 얘기가 좀 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 남북이 수자원을 공동 관리하는 차원에서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경추위가 열리면 이제 좀 의논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라 그것도 제가 저나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끼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 쪽의 그 선로를 통해서 빨리 그 경추위가 좀 열려서 이런 문제를 협의하면 좋겠다는 걸 계속 제가 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을 기다려 봐야죠. 예. 혹시 그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이번에는 없었습니다.